첫 번째 그 경총의 주장 중에 사용자 범위 확대는 재행복종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원청 사용자가 그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죄가 성립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나 행정 절차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처벌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사용자임을 인식하고 또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다라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사용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CJ 대한통운 사건에서도 서울행정법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입장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단체 교섭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서 사용자임이 명확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을 거부했을 경우에 고의가 인정이 돼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행복종주의를 위배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경총의 주장 중에서 개정법은 대법원 판례와 다르고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선 이제 경총이 들고 있는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판례들은 모두 항운노조 판결들입니다. 그리고 시기로 봤을 때는 2010년에 그 현대중공업 부당노동의 판결이 있기 전에 있었던 판결들입니다. 따라서 이 직접 노조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판례 판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제 그 항운노조의 특성상 항운노조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밝힌 판결인 것이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중층적인 그런 간접고용이나 그다음에 특수고용에 관련된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그 개정안이 취하고 있는 그 지비력설 현대중공업 부당노동의 판결에 따른다 하더라도 항운노조가 사용자이고 공급받은 항운 회사들은 사용자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그 경총의 주장과 같이 직접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야지만 사용자다라고 판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훨씬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학습지 교사라든가 코웨이 정수기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 개념이 다르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법률은 조영선 대표님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간해수공업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단선적인 근로관계만 있었던 그런 노동 현상에 부합할 수 있는 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아주 복잡하고 간접적이고 또 중층적이고 이런 근로관계에 서 직접 적용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노동관계에 맞춰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경총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결이 묵시적이나 직접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야지만 노조법상의 사용자가 된다라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기존 법률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우리 지금 문제된 건 노조법을 새롭게 만들자, 기존 법과 다르게 만들자는 건데 기존 법률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노조법을 개정할 거면 그 개정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경총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기존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어떠한 법률도 개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문제되는 게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대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확립된 개념이고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법률 개념은 이제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6쪽에서 보시면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도 근로자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6가지 판단 요소를 6페이지 박스에 6가지 판단 요소를 가지고 노동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법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고 법 현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법 현실에 법률을 적용하기 당연히 해석 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대법원 우리가 법 체계와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대법원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경청의 주장은 전혀 그 대법원 판례의 입장하고도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도 같은 입장에서 지배력에 따라서 노조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부당노동의 판결의 이윤 있고 난 다음부터 하급심에서의 주류적인 판례의 경향이 8쪽입니다. 이런 지배력과 영향력이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에 따라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하급심 판결의 주류적인 판례의 경향입니다. 9쪽에서 이제 세 번째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행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화청과 산업 생태계가 붕괴한다라는 주장의 호구성과 부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그 원청이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하청 노동자 아니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지배력 결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에 대해서 단체 계속에 응할 의무를 주는 것이 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거죠.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위아, CJ 대한통운 등의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 간접고용 노동자를 통해 자신의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정법을 이제 논의가 촉발하게 했던 대우중 조선해양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대우 조선해양청의 경우에 자신의 사업의 필수적인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그에 대한 따른 위험 부담도 있는 거고 양자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은 최대한 누리면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CJ 대한통운, 대우조선해양 이런 대기업들이 왜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 당연히 이들의 그런 저임금과 또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리려고 이제 그 간접고용이랑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리를 얻으면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법은 이러한 그 원청 사용자들에게 권리만 부여하고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의 면죄부를 주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청의 주장은 계속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어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그 손해배상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는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1쪽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개정법에 따르면 이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쟁의행위를 보면 사용자의 단체의 교섭 거부나 대체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이런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여부와 정규직화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점거 파업이 발생을 했고요.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그 공짜 노동을 거부하는 그런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를 대체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쟁행의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의 책임을 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민법도 760조 제1항에서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용자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한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은 불법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법의 대명제인데 경총은 그런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달라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부진적 연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이제 법원은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 부진적 연대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그 손해가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조합원 개개인이 모두가 10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존의 법리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부진적 연대 책임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노조를 탈퇴하거나 그 불법 파견의 경우에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소치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진적 연대 책임에 따라서 소송 초기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적었다가 이제 노동조합 탈퇴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부담함이 있었고 이를 잘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계나 노동계에서 굉장히 비판이 따랐던 것이고 최근 대법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그 투쟁 관련 판결에서 재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행의 참여 정도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도 부진적 연대 책임이 손해 분담의 공평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한 측면이 있고 법무부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쟁행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도 책임에 따른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의 취지하고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도자료로는 13쪽입니다. 손해배상 주요 원인인 그 사업장 정보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현대자동차든 대우조선해양이든 CJ 대한통운이든 적장 정보 형태로 발생했던 것은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사내 하청의 경우엔 100명 남짓한 소규모 업체들이고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사의 대리점도 오히려 금속 사업장의 하청업체보다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갖는 이익이라는 것이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특정 이윤율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당연히 단체 개선을 요구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산업구조, 간접고용, 특수고용의 현실이고 이런 것을 수면에게 명징하게 드러내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경청이 문제 삼는 그 직장증거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하청 사용자의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하청 사용자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청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점거 형태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만약에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원청 사용자가 노아 전체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노사와의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직장 점거로 나갈 리는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경청의 요구처럼 직장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개정을 통해 사용자 확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 만약 경청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의 노동조합, 그러니까 직접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쟁행위를 하면 직장 점거 형태로 나가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료 14쪽입니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사분쟁 피해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의 주장은 국조의 기준을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ILO 협약 98호 협약 제4호에 대해서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고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 또 ILO 결사자유위원회 입장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입장이다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최소한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경청의 주장은 최소한의 국제 기준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노동후진국에 여전히 머물러야 한다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노동조합법 개정을 핑계 해외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옛 속담처럼 안에서 사는 쪽박은 밖에서 샌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청은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실질적 손해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는 실제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노조 탈퇴, 노조 약화, 단결 약화, 또 불법 파견에 따른 근로자 지휘학연 소송의 취하, 부당노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실질 손해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고, 경청은 발생하지 않은 공포를 조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청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과도한 손배 감리 문제로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